엄마 인생 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저희가 지원해드릴게요. 70살에 남편과 이혼한다 했을 때 자식들이 해준 말입니다. 45년간 가부장적인 남편의 구박을 견뎌온 저를 응원해줬죠. 매달 용돈도 보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제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 자식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무슨 결혼이에요? 그냥 연애만 하세요. 차라리 동거하세요. 그럼 저희도 인정할게요. 결혼만 해 안 돼요. 73살에 만난 첫사랑 같은 사람. 처음으로 느껴본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에도 결혼을 선택했죠. 하지만 2년 후 저는 또다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75살, 이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전 남편도 자식들도 모두 제 곁을 떠났어요. 70 먹은 제가 철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운이 없었던 걸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순자, 올해 70세입니다. 남편 김도윤과 45년을 살았죠. 사실 남편 구박은 결혼 초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일하느라 바빴으니까요. 남편은 시청 공무원이었습니다. 60살에 정년 퇴직했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다며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나마 살만했어요. 낮에는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작년 남편이 70살이 되면서 경비 일도 그만뒀습니다. 완전 은퇴를 한 거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잔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아침 7시 정각에 밥상, 점심 12시 정각에 밥상, 저녁 6시 정각에 밥상. 시계 보듯 정확하게 차려야 했죠. 밥 한 숟가락 뜨면서도 불평이었습니다. 간이 싱겁다, 반찬이 맛없다, 국이 식었다. 45년 동안 해온 음식인데 매번 트집을 잡았어요. TV 소리가 크다,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 빨래는 왜 이렇게 늦게 하냐. 하루 종일 저를 감시하고 지적했습니다. 제일 화가 났던 건 자수 모임을 못 가게 한 일이었어요. 20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던 모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며 차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점심은 누가 차려? 밖에서 뭘 그렇게 싸돌아다녀?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날 친구 경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들 기다린다고 왜 안 오냐고요. 전화기 너머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죠.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간다고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부엌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5살에 시집와서 45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밥상을 보며 짜증을 냈어요. 늘 듣던 소리였지만 그날따라 유독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밥상을 치우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요.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며 잘 살고 있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인생 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저희가 지원해드릴게요. 둘째 딸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왜 이제야 결심했냐고, 진작 그러실 걸 그랬다고 했죠. 자식들이 매달 용돈도 보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자식들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남편한테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건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TV를 보던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제가 진지하다는 걸 알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45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가부장적이던 남편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떠났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3분할로 6억을 받았습니다. 알뜰살뜰 모은 돈과 남편이 번 돈의 절반을 인정받은 거죠. 3억으로 시내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4평짜리 아담한 집이었어요. 나머지 3억은 은행에 예금했죠. 공무원 연금 100만 원, 자식들이 주는 용돈 60만 원. 매달 16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은행 이자도 있으니까요. 이삿날 새 집에 들어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혼자만의 공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 드디어 시작된 나만의 인생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이 천국이에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뜹니다. 9시든 10시든 제 마음대로죠.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오늘은 뭘 하고 놀까? 화요일 자수 모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경숙이가 제일 먼저 안아줬죠. 순자야, 잘했어. 이제야 내 얼굴에 생기가 도네. 점심 먹고 카페에서 수다 떨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 대충 먹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어요. 김치에 밥만 먹어도 라면 끓여 먹어도 자유입니다. TV 채널도 제 맘대로 돌리고 밤늦게까지 드라마 정주행해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죠. 공무원 연금에 자식들이 주는 용돈이면 혼자 쓰기엔 충분합니다.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어요. 남편 눈치 보며 아껴 쓰던 시절이 까마득하네요. 지난달 손주 유치원 졸업식에 갔다가 전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손주 유치원 졸업식인데 당연히 할아버지도 왔겠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잠시 멈칫했어요.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이가 이렇게 남남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며느리가 어색해하며 저희를 번갈아 봤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전 남편이 가끔 전화를 했어요. 처음엔 화가 난 목소리였다가 나중엔 그리워하는 듯한 목소리로 바뀌었죠. 하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마음이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자수 모임에서 작품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경숙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내가 아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무슨 소리야? 난 혼자가 좋아.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데. 정말 진심이었어요. 매일이 자유롭고 행복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기대되고 밤에 잠들 때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내내 그 할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73살이고 5년 전에 부인을 암으로 먼저 보냈대요.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고 자식들도 다 잘 산다고 했죠. 말벗이라도 있으면 좋잖아. 그 할아버지도 혼자시래. 외로워하시더라고.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인 게 너무 좋았죠. 하지만 경숙이가 하도 졸라서 결국 한 번만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딱 한 번만이야.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지는 거야.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옷장 앞에서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웃음이 났어요. 70 넘은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냐고요. 그래도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연보라색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 거울을 보니 나쁘지 않네요. 약속 장소는 시내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들어서니 창가 자리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강태수 73세. 흰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감색 재킷을 입은 모습이 점잖아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수입니다. 박순자예요. 경숙이가 하도 권해서 나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날씨 얘기, 경숙이 얘기, 자수 얘기. 시시콜콜한 일상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태수 씨는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고 가끔 조용히 웃어줬죠. 전 남편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수를 20년이나 하셨다니 대단하세요. 작품 한번 보고 싶네요. 2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헤어지면서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냐고요. 거절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궁금했습니다. 다음 만남이 어떨까?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렸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2번째 만남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태수 씨가 전화해서 점심 같이 하자고 했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식당에서 만났는데 이번엔 덜 어색했습니다. 순자 씨, 자수 작품 가져오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는데. 핸드백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어요. 작년에 완성한 모란꽃 자수였죠. 태수 씨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섬세하네요. 이런 재능이 있으셨구나. 아내도 뜨개질을 좋아했는데 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췌장암으로 6개월 만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손잡고 마지막까지 함께 했다고요. 전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때론 말보다 침묵이 위로가 되니까요. 3번째 만남부터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만날 때마다 새로운 곳을 갔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공원. 태수 씨는 교장 선생님답게 아는 게 많았어요. 그림 앞에서 화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역사 유물 앞에서는 그 시대 이야기를 들려줬죠. 어느새 일주일에 2-3번은 만나게 됐습니다. 전화도 매일 했어요. 잘 잤냐고, 밥은 먹었냐고. 사소한 안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순자야, 요즘 얼굴이 완전 꽃이 폈네. 태수 씨랑 잘 돼가니? 그냥 친구야. 말벗이라니까. 그런데 정말 친구일까요? 태수 씨를 만날 때마다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립스틱도 다시 바르게 됐어요. 이런 마음 50년 전 선볼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동물원에 간 날이 기억납니다. 평일이라 한산했어요. 코끼리 우리 앞에서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손주들이랑 왔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는 다 커서 할아버지랑 안 놀아줘요. 저도요. 중학생 되니까 할머니는 관심 바뀌더라고요. 서로 보며 웃었어요. 비슷한 처지라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기린을 보다가 태수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놀라서 빼려다가 그냥 걷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영화관에 간 날은 더 특별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한국 영화였어요. 어두운 극장 안 옆자리 태수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화 중반쯤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제대로 10손가락을 깍지 끼듯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73살에 이런 설렘이라니.
영화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잡힌 손의 온기만 느껴졌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지만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저녁 같이 하실래요? 와인 한잔 하면서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죠. 태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취기가 오르자 태수 씨가 고백했습니다. 순자 씨, 저는 당신이 정말 좋아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하겠지만 진심입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4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제 집 앞에 왔어요. 내리려는데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언의 질문이었죠. 저는 대답 대신 태수 씨를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달빛만 창으로 들어왔죠. 태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하게. 15년 만이었어요. 남자의 품에 안긴 게, 아니, 어쩌면 진짜 사랑을 느낀 건 태어나서 처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태수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5년 만에 다시 찾은 온기가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태수 씨가 돌아간 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73살에 찾아온 사랑. 미친 짓일까요? 하지만 가슴이 이렇게 뛰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요. 전 남편과 45년을 살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이 떨림.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와 저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아침 산책도 함께하고 시장 장보기도 같이 했죠. 주변에서는 금슬 좋은 노부부로 봤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태수 씨가 제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으켜 세우려 했는데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 씨, 나머지 인생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반지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73살에 받는 청혼이라니. 네, 그러고 싶어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태수 씨가 일어나 저를 안았어요. 우리 둘 다 울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먼저 제 자식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큰아들과 둘째 딸이 왔죠. 커피를 내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려고 해. 태수 씨라고 좋은 분이야. 둘의 표정이 굳었어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결혼이에요? 그냥 연애만 하세요. 굳이 결혼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맞아요. 재혼하시면 족보가 꼬여요. 그쪽 자식들이랑 우리랑 너무 복잡해져요. 명절 때는 어떻게 하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이혼할 때는 응원해주던 자식들이 왜 이럴까요? 둘째 딸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차라리 동거하세요. 그럼 저희도 인정할게요. 결혼만은 안 돼요. 제 자식들이 이럴 줄 몰랐어요. 엄마의 행복보다 체면과 편의가 먼저였던 거죠.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엄마 재산 노리는 건 아니죠? 요즘 황혼 사기가 많다던데.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태수 씨는 돈이 충분한 분이에요. 오히려 저보다 여유롭죠. 하지만 자식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 쪽도 비슷했어요. 태수 씨가 자식들에게
재혼 이야기를 꺼내자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직접 찾아와서 따졌대요.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거 아니냐고. 혼자 사시는 게 편하지 왜 굳이 재혼하냐고요. 서로의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45년 전 남편과 살면서도 못 느낀 행복을 이제야 찾았는데 놓칠 순 없었죠. 순자 씨, 우리 그냥 둘이 조용히 결혼해요. 자식들이 인정 안 해도 우린 부부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 나이에 눈치 보며 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아요. 자식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결혼할 거라고 반대해도 소용없다고 말했어요.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희는 못 가요. 결혼식에도 안 갈 거예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자식들도 나름의 입장이 있겠죠.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70살에 이혼하고 73살에 재혼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게 잘못일까요? 결혼식은 정말 조촐했습니다. 예식장도 없이 작은 레스토랑에서 했어요. 하객은 경숙이를 비롯한 친구 몇 명뿐이었죠. 자식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어요. 순자 씨, 아니 이제 여보. 남은 날들 행복하게 살아요. 눈물이 났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의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서로가 있으니 충분했어요. 경숙이가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습니다. 친구들이 노래도 불러줬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 씨가 짐을 가지고 제 집으로 이사 왔어요. 24평 아파트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죠. 거실에 태수 씨가 좋아하는 책들을 놓고 베란다엔 화분을 더 들였습니다. 첫날 밤 태수 씨와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특별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는 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자식들이 언젠가는 이해해 주겠죠. 아니,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제 인생이니까요. 결혼 후 6개월,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엔 손잡고 산책을 했어요. 신혼부부처럼 다정했습니다. 태수 씨는 요리도 곧잘 했어요. 가끔 제가 자수모임 가는 날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전 남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이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추석이 되자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태수 씨 자식들이 인사하러 왔어요. 큰아들과 딸, 며느리까지. 거실에 앉아 차를 내왔는데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수 씨 큰아들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댓말만 썼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과일을 깎아 내밀어도 어색하게 받기만 했습니다.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30분도 안 되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태수 씨 딸이 일어나며 아버지만 쳐다봤어요. 아버지, 저 이만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어요. 태수 씨가 미안해하며 제 손을 잡았지만 씁쓸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번엔 제 자식들이 왔어요. 큰아들 가족이 들렀는데 태수 씨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손주가 할머니하고 달려왔다가 태수 씨를 보고 멈칫했어요. 손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할머니 남편이야. 새 할아버지. 손주가 고개를 갸웃거렸고 며느리가
재빨리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큰아들도 태수 씨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태수 씨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이번엔 태수 씨가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서로의 자식들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둘은 부부지만 자식들에겐 여전히 남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터진 건 둘째 딸 아이 돌잔치 때였습니다. 손주돌이라니 가슴이 뛰었죠. 태수 씨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금반지와 돌잡이 세트를 샀어요. 돌잔치 일주일 전 둘째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돌잔치 때 그 할아버지도 같이 오시는 건 아니죠? 충격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이제 제 남편인데요. 무슨 소리니? 엄마 남편인데 왜 빼고 오라는 거야? 아빠도 오실 건데 같이 오시면 너무 불편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전 남편도 온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태수 씨가 제 남편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내 아버지야. 엄마 남편이라고. 그 할아버지랑 같이 오실 거면 엄마도 오지 마세요. 돌잔치 분위기 깨지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손주 돌잔치에 못 간다니. 태수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저 때문에 못 가시면 안 되니까 혼자 다녀오세요. 아니에요. 당신이 못 가면 나도 안 가요. 우린 부부잖아요. 결국 손주 돌잔치에 가지 못했습니다. 둘째 딸이 보낸 사진을 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전 남편이 손주를 안고 웃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서러웠어요. 태수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아들이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만 오시라고. 그 여자분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니까 오시면 불편하다고요. 하지만 저희는 자식들보다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과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 때도 부르지 않고 생일도 챙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재혼을 선택한 대가였습니다. 서로를 얻었지만 자식들을 잃었어요. 태수 씨와 소파에 앉아 있으면 가끔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지만 가족들과는 단절된 삶. 행복하면서도 외로운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식들과 멀어진 후 저와 태수 씨는 서로에게만 의지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둘이 있으니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태수 씨가 밥상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전에는 맛있다고 칭찬하던 반찬인데 말이죠. 어느 날 아침 된장찌개를 끓여냈는데 태수 씨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밥이 왜 이래? 간이 안 맞네. 너무 짜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청소를 했는데도 먼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빨래를 널었는데도 제대로 안 털었다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요. 똑같은 말투,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태수 씨도 결국 전 남편과 똑같은 구시대 남자라는 것을요. 참다 못해 터졌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데 그렇게 말만 해요? 집안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태수 씨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기는 충고하는 건데 왜 화를 내냐고, 전 남편이랑 살 때도 이랬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로 눈치를 보고 말 한마디에 신경이 곤두섰어요. 식사 시간이 고역이 됐고 TV를 봐도 채널 때문에 다퉜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어느 날 밤 태수 씨가 거실에서 한숨을 쉬며 앉아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었더니 힘들다고 했습니다. 자식들과도 멀어지고 우리 사이도 예전 같지 않다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큰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요즘 힘들다고 태수 씨가 변했다고 하소연했죠. 엄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말렸는데도 결혼하셨잖아요. 차가운 한마디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위로는커녕 원망하는 투였어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죠. 엄마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태수 씨도 자식들에게 연락했나 봐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 저희 말 들으실 걸 그랬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서로를 위로할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도 잃고 사랑도 식어버린 관계. 이게 우리가 원했던 삶일까요? 결국 별거를 결정했습니다. 태수 씨가 원룸을 구해 나갔어요. 짐을 싸는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혼자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별거 6개월 후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만난 태수 씨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장을 찍었어요.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미안합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73살에 시작해서 75살에 끝난 사랑. 너무 늦게 시작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틀렸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태수 씨가 앉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처음 이혼했을 때는 자유가 좋았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냥 쓸쓸했어요. 정말 혼자가 됐구나 싶었죠. 자식들에게도 태수 씨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후회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봤어요. 일어날 이유가 없었죠. 자수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숙이가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득 전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구박했지만 그래도 정이 있었죠. 늙어서 혼자 있으려니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어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 늙어서 딴 남자랑 놀아나니 좋았어? 이제 와서 뭐하러 연락해? 다시는 전화하지 마. 뚝 끊긴 전화. 귀가 멍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자식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큰아들은 바쁘다며 전화를 빨리 끊었고 둘째 딸은 아예 받지 않았어요. 명절이 다가왔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은 그냥 쉬세요. 저희끼리 모일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빈 아파트를 바라봤어요. 24평 아파트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통장을 펼쳐봤어요. 돈은 있는데 쓸 곳이 없었죠. 혼자 먹는 밥, 혼자 보는 TV. 돈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경숙이가 손주와 손잡고 걷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좋아한다고 했죠. 그냥 혼자 살 걸. 이혼만 하고 재혼은 안 할 걸. 빈 거실에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75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전 남편도 자식들도 태수 씨도 모두 제 곁을 떠났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 살 걸. 남편 구박받아도 자식들이랑 같이 있는 게 나았을까? 아니면 이혼은 했어도 재혼은 하지 말 걸. 혼자 자유롭게 살다가 자식들이랑 명절이나 보내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선택은 제가 했고 결과도 제가 받는 거죠.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야 합니다. 진짜 혼자요. 이게 내가 원했던 자유일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께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